네, 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선정주의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유아라입니다. 오늘은 금융정의연대와 함께하는 금융톡톡 시간입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김득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증가해서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일터는 좀 어떻게 괜찮으세요? 워낙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음, 될 수 있으면 대면 약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저도 보통 공부나든가 음, 강의도 다, 다 취소됐고 다 비대면으로.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방송도 다 거의 대부분 취소되고 아, 다 전화 연결 이렇게로 다 바뀌고 있죠. 아, 저는 이번에 카카오 영상톡으로 인터뷰 하나 했다가 그렇죠. 굴욕 인터뷰가 될 왜? 겁니다.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요. 간혹 요즘 하고 있는 그 방송 인터뷰가 이거를 못 맞춰갖고 얼굴이 이만큼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앵커는 요만큼 나오는데 그런 경우를 당하는. 이게 낯설어가지고, 네. 본인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전에도 저희 편파TV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사모펀드 얘기인데요. 오늘은 사모펀드의 종합판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혹시 방송 중에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몇 개 읽어드리고 우리 김득희 대표님이나 배상훈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제죠. 27일 라임펀드를 고객한테 판매한 판매사들이 2018년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안, 그러니까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 관련 분쟁 사건에서 100% 전액을 배상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이 사모펀드 사건이 계속 폭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연달아 벌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이번에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또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활동하시고 또 도움을 주셨던 분이 우리 김득희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우선은 어떤 식으로 이 라인펀드 피해자분들이 이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됐는지를 좀 얘기를 들려주셔야 될 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고 나서 투자자의 자기 투자 책임 원칙을 훼손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단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DLF에서 그래서 자율 배상을 결정을 할 때 치매 환자 분한테 80%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100%가 아니고 네. 그 20%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라임 같은 경우는 100%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일부 반발도 접하는데, 사실 80%할 때 치매 환자인데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적용한 것도 우리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금치산자인데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사실 PB를 믿고 가입을 했는 건데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적용을 한 거였고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다 100% 반상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라임 펀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해외 펀드 2가지, 무역금융, CI, CI 펀드는 신한은행이 주로 팔았던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펀드에 매달린 성격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대표 펀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펀드, 이 4가지 중에서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는데, 네. 무역금융도 다 해준 게 아니고 네. 2018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이 음. 11월을 끄는 거는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부실 통보를 받아서 라임이나 신한금융이 알고 있었다라는 물증을 통해서 구분을 한 거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착오 위한 계약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기로 이제 사기로 만약에 판정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도 받고 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되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착오이한 민법상 계약을 들어서 무효라라고 했는 거죠. 이렇게 되는 판정에 대해서 자 투자자가 자기 책임 원칙이 있으려면 내가 알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상품은 보여준 거하고 달리 사기였다는 거죠. 어떤 점이 좀 다르다? 안전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은행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2019년 7월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PB가 뭐라고 했냐면 안전하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검찰 수사 기사를 보고 PB한테 물으니까 PB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 펀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금감원 분쟁 사례 중에 한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네 가지 유형들을 들었는데 그 네 가지 유형들이 뭐냐면 고객이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지려면 내가 잘못하든가 내가 뭐 인지했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멀쩡한 걸 가지고 상품을 제대로는 설명을 했다 쳐더라도 알고 보니까 부실이었고 사기였고 미국으로부터 부실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한 상품처럼 계속 판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줘서 그 상품을 선택하게끔 유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라고 보는 얘기들이 많은 건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행위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사기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형사사건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때는 한참 시간이 걸리는 네, 거고. 그렇죠. 근데 명확한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통보받은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굳이 수사를 할 필요 없는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든 다 사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들, 부실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래서 좀 반발을 했던 게 그 보도자료에 보면 6월 달에도 부실을 인지한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이제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산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6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100% 대상자가 아니에요. 몇 그럼- 퍼센트 정도 그럼 케이스마다 다른가요?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 1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네. 이 금액이 한 1,600억 정도 될 거고 이걸 판매했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투,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이렇게 5군데만 지금 있는 그 거거든요. 5군데가 전액 배상을 하기로 일단 수용한 상황이고. 어저께 이것도 한 달 연기를 했어요. 네. 한 달 연기하고 뭐 업무상 배임이다 뭐 이런 변명을 네네네. 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을 했는데 재밌는 건 어저께 신한금투가 제일 늦게 결정을 했는데 사회이사들이 반발이 좀 매우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결정을 했던 거였고요. 다른 데들은 뭐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신한금투는 어저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기자들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근데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에 다행으로 다 수용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마치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데 여론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뭐에 의해서 얼마 겨자먹기로 겨우 해준다는 식으로 이건 적반하장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은행사의 선의에 따라 그러니까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키는 것처럼 근데 뭐 물론 의무긴 하지만요. 자신들이 네. 분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에 따라서지만 범죄적인 것과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마치 흔히 말하는 동냥하듯이 이렇게 예.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선 선례를 만들기도 싫고 자기 손해가 분명히 그렇겠죠.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걸 감독해야 되는 감독 당국은 이게 마치 중재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전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그러니까요. 않아요. 어쨌든 이 판매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공지를 받고 오인하게 만들었고 오인하게 만들어서 라인펀드의 전 재산을 맡긴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주는 예. 수준이더라고요. 5% 정도 예. 전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예적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은행을 믿고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하면은
정말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들을 믿고 맡긴 건데 알고 보니 이게 100%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자기 투자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무한무치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있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게 지난 6월에 금감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판매사가 어제 수용을 한 상황인 건 거잖아요. 한 번 연기하고요. 예, 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판매사들이 그 배임 문제를 들어서 연기를 하고 계속 거부를 해왔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이 배임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건 형사적인 문제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예. 그것을 결정한 아니면 그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안에서 다 져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금감원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금감원 권고를 따르면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예. 사회이사들이 주장을 한 거였고 은행들이 주장들이었는데 첫 번째 이번에 그 100%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던 금감원의 결정 분쟁 조정은 창설일에 금감원 창설일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증권 사태, 동양 사태 때도 그랬고 LIG CP 사기 사건 때도 그랬고 이게 나중에 보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LIG CP 사기 사건에 따라서 손실금을 배상하기 위해서 LIG 손해보험을 팔아서 대주주가 피해 손실을 100%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것은 금감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3, 40% 어떤 경우는 불안전 판매가 아니다. 형사는 우리 재량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차고나 이런 거는 법원에서 민사에서 다루든 형사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왔던 결과였고 그나마 윤석열 원장 체제에서 100%라는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준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좀 의의를 좀 보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사들이 업무상 배임 운운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원장이 이번 결정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 예. 그 압박을 좀 세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단인 전형적이었죠. 거죠. 예. 전향적이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예. 근데 기존의 논리가 해괴하다는 겁니다. 그 기존의 논리 때문에 이번에 은행사도 배임 문제를 운운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근데 그 배임도 저는 후한무치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른 라임 가지고는 이게 무역금융을 제외하고 라임 가지고는 선지급을 해요. 네. 신한금투 30%. 그건 가입금액의 30%가 아니고 손실금액의 30%고요. 우리은행 51%, 신한은행 50%, 하나은행 51%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을 하면서 그게 고객들한테 약정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면 맨 밑에 가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 정산한다. 더 나오면 더 주고 덜 나오면 반환해라. 네. 그게 이제 도장 찍고 했는데 무역금융은 안 했어요 그걸. 왜냐하면 분쟁 조정이 바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분쟁 조정 결과가 다른 거는 수용을 해서 주고받는다 했는데 이번에는 수용을 안 한다는 게 업무상 배임의 논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한금투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수용을 하고 보도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낸 거죠. 다른 라임의 수용 조건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렇게 낸 거였고요. 네. 신한금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 말씀만 덧붙이면 어저께 보도자료를 할 때 아까 유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본부장이 구속됐어요 공모로. 네, 네, 맞아요. 구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금감원이 인정한 사실은 인정 안 한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임의 평가라든가 음. 라임의 선지급했던 조건이라든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한 거였는데 신한금투가 그런 예, 입장이었다는 그렇게 거죠. 어저께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마치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음. 선의로 해주는 네. 양. 예. 그 그래서- 부분은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일부 사회이사들은 뭐 심지어 이거는 라임 아닌데 옵티머스 관련했었던 NH증권 같은 경우도 어저께 70% 물론 차등을 넣었어요. 3억까지는 70%를 배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회이사들이 반발을 했죠. 배임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한 2명인가가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저는 지금 이번에 사회이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동안 금융회사 사회이사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난들을 많았고 저희들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사회이사가 의사결정한 것들을 보면 반대 그득 한 건도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 왜 반대하냐? 자기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고발 당하면 아니면 주저한 데서 하면 처벌 내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의무가 지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회이사들이 아니 지금 은행이 자기가 몸담고 속해 있는 사회이사의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붕괴로 인해서 이미지가 지금 추락하고 있고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손실이 날 수 있는 1%의 확률, 저는 1%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 조건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금융정의연대가 우리 법률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님한테 거기 보면 금융투자 규정에 보면 불공정 행위로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사적 화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한 구절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쟁 조정 수용, 그 다음에 법원의 조정, 법원의 화해 조정, 이것을 수용했을 때는 업무상 배임이 배임이 아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된 거였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다음에- 배임이 되지 않을 만한 예. 조건이 충분한데도 배임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건 거죠, 결국엔. 그리고 우리 저는-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KBS 사장님이 업무상 배임으로 MB 정부 때 네. 체포되고 재판까지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정현주 사장. 정현주 그렇죠. 사장님. 그분이 뭐냐면 법원이 사적 조정했던 걸 수용을 해서 그렇죠. 업무상 배임이었다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죄가 났죠. 다 무죄 예,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판례는 경영상의 중요한 판단을 했을 때는 업무상 배임을 묻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네. 그 판례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냈고 자. 논평도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네. 그 사회 이사라는 분들이 그 뭐 대충 하는 분도 아닌 거. 저는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누구 짜고 지금.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이 아, 흔히 사회이사들끼리. 말하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화를 내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등에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뭐 압력을 주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는 뭐 그 사람들이 사퇴하거나 안 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그 액션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어쨌든 이 라인 펀드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고 해도 앞으로 넘을 사안이 되게 많은데, 라인 펀드 외에 지금 뭉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불안전 판매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피해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모펀드가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일단 어느 정도 되나요?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네. 사회이사 관련해서 그래서 마무리 짓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사회이사들이 자기 책임 안 지시고 자기 1% 손해도 안 보려고 하시는 분은 사회이사 물러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당연하죠. 음. 그건. 지금 정종건 우리 깍두기님께서 사회이사들의 경력 살펴보면 대부분이 내부 딸랑이 아니면 정권의 낙하산들이죠라고 하는데 맞나요? 대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구냐 하면 변호사, 아, 교수님, 네. 그리고 심지어 직업이 사회이사. 직업이 사회이사. 아. 왜냐면- 꾸준히 사회이사를 해왔던 사회이사죠. 네. 그래서 네. 사회이사의 연한을 한 회사에서 5년인가 이게 임기를 제한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사회이사 하다 카드사 가서 사회이사 하고 그렇죠. 20년 이 사회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니면 사회이사만 하는구나. 왜냐면 금융회사- 말을 잘 들으니까. 금융회사 사회이사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교수하면서 네. 사회이사 두 군데만 하면 교수 연봉하고 그렇죠. 맞먹는 거죠. 저도 무슨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수들 몇 보니까 무슨 사회이사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회이사가 이제 한 회사에서 업종만 기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업종에서 그렇죠. 최소한 금융업은 금융업종에서 뭐 5년만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산업업종 비금융에서는 뭐 거기서 5년 이렇게 해서 최소 한 그것도- 10년만 정도만 하시더라도 사회이사로 집 한 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 5군데 하면 그래 돼요. 그렇죠. 아, 5군데 한 번에 사회이사가 여러 군데를 한 군데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사회이사가 상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상근이죠. 사회이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네, 중요한 좀 전에 이제 질문 나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불안전 판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부터 좀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게 어떻게? 불안전 판매하면 완전하게 판매를 했는데 뭔가 조금 잘못된 것처럼 그쵸. 느끼잖아요. 네. 그건 근데 책임 사실은- 주체가 좀 애매해지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은행이나 금융회사 입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안전이라는 네이밍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고 네. 있고 근데 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판매일 수도 있는 거죠. 법률적 용어는 뭐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자본시장법에서 판매죠. 설명 의무, 음. 그다음에 적합성 원칙, 부당근육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된다.
위반하고 특히 부당근요하면 처벌까지 받고 나머지는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판매. 불법 판매죠. 불법 판매. 근데 불법 판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은행에 문제가 무조건 있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DLF 같은 경우에도 과징금 맞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법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불법 판매가 정석이라 보고 그나마 좀 양보했으면 불량식품처럼. 그죠. 그래서 사실 독이 든 사과를 판 거예요. 네. 판매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용어가 이제 은행의 관점, 금융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좀 소비자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여태까지 우리의 근데 관점도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법률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건데. 우리의 많은 어떤 용어들이 대부분 가진 자들 위주, 은행이나 사용자들. 이런 힘 있는 자들 위주로 네. 네이밍이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번- 것들이 또 문제 해결을 네. 하는데 굉장히 또 걸림돌이 어려움을 되기도 하죠. 많이 예, 네. 그 네이밍이 참 무섭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그 사모펀드가 네.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작년 10월인가요? 최초로 터졌던 게 이제 DLF 사태. 네. 파생결합 상품이었던 해외 금리를 가지고 예, 그게 아주 예, 빵. 예. 우리 정정권 선생님께서는 이게 음. 맞추기 스포츠 토토로 비유를 음. 하셨댔는데 아. 이게 이제 사실 도박 게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불공정한 음. 도박 게임이었는데 해외 금리에 베팅을 하는데 네. 그 금리 베팅이 뭐냐면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에 내릴지. 베팅한 걸는데 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거냐 안 오를 건지를 맞추는 맞죠. 건가요? 예, 예. 못 맞추면 날리는 예. 거고 예. 맞추면은 아. 가져가는 어, 거고. 진짜 도박이었죠. 홀짝 게임이죠, 똑같네. 홀짝 게임. 예. 그러니까 독일, 미국, 음. 영국 이 금리에다가 이게 다 CMS 금리고 하나는 독일 국채 금리였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율이 3에서 4%예요. 네. 그럼 높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맞추면 음. 내가 이기면 베팅했던 게 이기면 3에서 4 이러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예. 받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금리가 그때 당시가 독일 금리가 0.2였는데 마이너스 0.7, 0.5가 벗어나면 얼마가 받느냐? 원금이 빵이 되는 거예요. 나가웃 되는 거죠. 아까 이자는 3,400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실은 그렇게 사기 판매하는 손실은 거죠. 100이고 네. 완전 불공정. 완전히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뭐냐면 해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어날 확률이 많은 곳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99번이 일어나야 되는, 이기는 건데, 이거는 보면 DLF도 그랬고, 그죠? 미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내려가는 금리의 시기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올라가는데 베팅을 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국민은행은 내려가는 올라가는데 각자 베팅을 했어요. 은행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다 달리 베팅을 하고 거기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렇죠. 그런 예. 거구나. 근데 신한은행은 아예 판매를 안 했고, 왜냐면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게. 하루에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폭에 있어서 만약에 1억이면 5천만 원이 손실이 왔다 갔다 한 경우. 좀 금리 변동성이 너무 컸거든요, 리스크가. 그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고위험 상품을 은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를 계속 판매하게 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렇게. 금융회사 입장에서요? 네. 금융회사 입장에서 왜 판매하겠습니까? 비이자 수익. 자, 수수료. 이거 이번에 팔면 1억 팔면 100만 원 받아요. 수수료 수익이죠. 다른 네. 펀드도 근데 비슷하지 그는 않나요? 0.5에서 0.7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은행, 그러니까 다른 펀드 우리가 아는 ELT라든가 일반 채권들,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네네. 이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던가 아니면 기간을 4개월, 6개월로 만들어요. 네, 단기 채권, 예. 단기 펀드라고 하죠. 단기로 네. 초단기죠. 4개월이면 네. 그러면 1년에 4개월이면 몇 번 팔 수 있습니까? 3번 팔 수 있어요. 음. 그러면 다른 거 2년짜리 팔아봤자 2년에 수수료 1% 먹는데 이거는 1년에 수수료 3% 먹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걸 모은 게 이제 비이자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그랬고 지주회장도 그랬고 은행장도 그랬고 비이자 수익을 창출해라. 비이자 수익에서 많이 벌어야 된다. 비이자 수익은 뭐냐면 은행은 근본적으로 예금 온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네. 유활화된 기자님한테 대출을 해줘요. 네. 이 대출했던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이 납니다. 네. 이 기본인 거고 이게 한 80%가 되니까 90%가 넘으니까 비이자 수익 방카 우리 가다가 보면 은행에서 내가 어떻게 보험을 들었냐 라고 하는데 그 은행에서도 보험을 팝니다. 그게 방카슈랑스거든요. 그렇죠. 그 방카라든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들 이런 게 다 이제 비이자 수익에 들어가죠. 수수료 장사하는 예. 거. 네. 그래서 이자 장사 소리
이제 이자 장사만 그만하라고 금융위가 금융당국이 비이자 수익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제 연임해야 될 그리고 3년임해야 될 회장님들, 은행장님들이 비이자 수익을 계속 강조하고 압박을 한 거죠. 그럼 어쩌면은 이 지금 비이자 수익을 강조한 정책이 DLF 같은 이런 사모펀드 사태를 문제를 그렇죠. 만드는 유인한 거네요. 예. 근데 네.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쪽에 A라는 펀드가 있고 B라는 펀드가 있어요. A라는 네. 펀드는 마이너스 쪽을 우대를 하고 이게 플러스 쪽을 우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아, 그렇죠. 여기 수수료도 먹죠. 네. 여기도 먹죠. 네. 은행은 손해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자를 받아서 먹는 이자를 하는 건 누구한테 빌려줘서 위험도가 떼일 위험도가 있지만 이건 떼일 위험도가 없는 거죠. 수수료를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 수수료는 이제 안전하지만 이제 고객들의 원금은 내할 바 아니다. 아니 여기서 무너진 건 여기서 갖다 메꾸면 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 놓고 돈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DLF였고요. 또 이제 네. 이게 이제 DLF로 끝난 게 아니고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 매출 채권에 구입을 한다고 해서 고객들을 3%. 그러니까 3%니까 완전히 예금같이 생각하고 실제 그 상품은 5등급 안전한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공공 매출 채권을 산 게 아니고 쓰레기 채권. 대부업체 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 이미 밝혀진 유형이었고요. 원래 정크본드를 갖고 한 거네요. 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려막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폰지 사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운용사가 문제가 있었던 건 그렇죠. 거죠. 라임은 운용사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모집책이에요. 그런 이제 내가 이제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유하라 기자님한테 내가 받아와 가지고 유하라 기자님이 이제 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먼저 가입했던 배 선생님이 제 돈으로 수수료 주는 거지 그 말해서 배 이익을 선생님이 주는 주는 거지. 거고. 그럼 이쪽에서 5% 받았다니까 유하라 기자님이 아 이거 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또 야, 저기 가면 5% 준대. 안전하대. 그리고 옆에서 받았대. 라고 하니까 또 이제 데리고 오면 그 돈을 가지고 유하라 기자님한테 돌려막기 한 거구나. 그게 다단계 사기 다단계. 돌려막기를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하면 폰지 사기라고 사기야. 하는 거고요. 아. 우리는 금융 다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한 펀드 내에서 음. 일어난 거였는데 라임은 알고 보니까 한 펀드 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알고 있는 무역금융에서 있었는데 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금융이 있어요. CI 펀드가 CI 펀드는 보험으로 보증이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려막기인 거죠. 그러니까 펀드 간 돌려막기가 있은 거였죠. 아.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간 돌려막기도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데 그러니까 근데 펀드 간 돌려막기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거예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예요. 아. 다른 회사인데 네. 돈을 같이 써버린 거지 말하자면. 그건 무슨 법 위반이에요? 그건 자본시장법 아, 위반이고 그것도 아, 자본시장법 위반. 이거는 뭐 사기죠 사실은. 이건 악질적인 사기죠. 예, 재질이 아주 안 좋죠.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긴 없었죠. 했나요?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새로운 유형이었고, 그러니까 그럼 초유의 사건. 소유죠 거네? 다들. 어.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를 그렇게 친 거였고, 재밌는 게 수탁사인 하나은행이었거든요. 하나은행한테는 실제 쓰레기 채권 사는 것들 구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무 관리하는 예탁 결제원에게는 공공채권으로 매출 채권으로 해서 네. 이거 다 속였는데 저는 옵티머스가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허점을 알고 네. 이 방법을 하고 이야기한 들은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사기를 치려고 했느냐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자 3%만 주면 돼요. 제가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유 기자님이 저한테 가입을 했어요. 옵티머스에 만기가 되면 유 기자님한테 3% 이자만 주면 돼요. 근데 배상훈 선생님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저기는 가면 안 되는데 공공매출 채권이 아니고 조금 불량한 채권인데 저기 가면 15%를 준대요. 1년 있다가. 그러면 그 이자 차익이 얼마큼 납니까? 3에서 15면 12%를 벌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거는 25%를 준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저 금융회사 다닐 때 저희들도 이제 약관 대출 갖고 행령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처음에 1억을 가지고 튀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그 1억을 가지고 주식 들어가죠. 근데 주식이 장이 조금 벌어서 빨리 메꾸는데 그런데 망해버린 거지. 주식이 떨어지면 못 메꾸니까 또 다른 계약자의 약관 대출에 약관 대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장기하면 고객이 할 수 있으니까.
고객들은 내가 약관 대출이 얼마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지금은 좀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네, 불균형이죠. 불균형해요. 네. 고객들은 너무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금융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알려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건 거죠. 그렇죠. 네. 마치 PB가 전문가인처럼 하고 고객인 편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저 뭐랍니까 은행의 말만 믿었던 무식한 그렇죠. 사람들이었다는 그 거죠. 심지어 그 펀드 중에 그 은행에서 잘못 교육받고 그대로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저는 전달한 PB도 그래서 많았다고. 은행의 책임이 이번에는 100%라 보고 있고 PB들 중에서 뭐 재질이 안 좋으신 분들 우리은행 모 지점 같은 경우에 부지점장은 재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금감원에서 직접 제재를 냈어요. 네. 그 나머지 분들은 나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도 고객들한테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렇죠. 저도 한 두세 건 전화 받았는데 PB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이후에 고객들 볼 몇 명도 없고 고객들한테 시달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누구 하나 자살했다고 그러던데. 예. 그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건으로 자살했다고 저는 못 들었고 딴 거. 그건 다른 문제가 다른 있는데 문제. 동양증권 사태 또 뭐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주위의 친척들 아는 사람한테 일어났던 일들 때는 견뎌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다단계랑 뭐 다단계 피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PB들도 또 다른 피해자다라고 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은행, 금융회사가 만든 탐욕에 의한 그치. 또 다른 희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PB 거고요.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펀드를 팔지 못하는 경우에 네. 뭐 고가가 네,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된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자,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좋은 거라고 권할 때 제일 좋은 걸 권하는 게 변액이에요. 변액보험이에요. 변액보험은 설계사 수당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수당이 많은 상품은 고객한테는 불리해요. 그건 저한테 근데 물어보면 고객이 어떻게 하냐고 수당이 얼마나 떨어지지? 그거는 이제 설계사에 나와요. 수당 체계가 어떻고 그래요. 아니, 이제 꼼꼼하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저는 뭐 친구들이나 누가 저한테 변액보험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해지하시고 뭐 손실이 나시더라도 그 돈, 물론 이제 변액보험에도 보장성 기능은 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다른 상품에 투자한 것보다는 나은데 그걸 가지고 그냥 증권사가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수수료 주면서 음. 왜냐면 1억이면 쉽게 말하면 9천만 원을 가지고 이 자산을 운용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빼고 나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가 아니고 타짜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타짜. 결국은 내가 찾아볼 수밖에 없다. 아.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시라. 그러니까 뭐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상품이 어떠냐 물어보시고 보험회사 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상품이 어떠냐. 왜냐하면 자기가 가입시키지 않는다면 제 3자 입장이라면 냉정하게 이야기해 그렇죠. 주거든요. 예. 그게 내 가족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다양하게 물어보고 봐야 네.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내 발품 팔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 사모펀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현재 이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사모펀드는 그럼 계속 어쨌든 그렇게 될 악마라고 수밖에 없죠.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는 법들이 있다 그러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약한 없죠. 편이죠. 우리는 보호법이. 약하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펀드 이야기를 네. 오늘 종합판이라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은 이제 DLF하고 라임하고 옵티머스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해드렸는데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많이 거죠.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인데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팝펀딩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거였고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업 투자자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상공인들. 예.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면 얼마나 부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기업은행에 통보해 준 거죠. 근데 미국 검찰에서 이미 이게 좀 미국은 이런 거 잘 잡아내죠. 예. 잘 잡아내고 미국은 자산운용사들이 부실이 고객들한테 바로 즉각 통보하기. 그러니까 라임이 그래서 통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도 그렇게 된 거였고, 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뭐냐면 이탈리아 의료 매출 채권에 이게 100% 의무보험이 그 무상 의료이기 때문에 100% 안전한 채권이라고 해서 판매했던 상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사기였고 쉽게 말해서 이게 원래 단기 단기 펀드라고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기가 아니고 장기 채권이 된 거죠. 근데 상환일은 정해져 있는 펀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네. 예. 사진 찍어서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왜 사모펀드를 사람들이 가입하느냐? 첫 번째, 사모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파는 펀드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인상하면 다들 뭐냐면 조국 같은 사모펀드 아니면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가 네네.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회사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PB들이 우수 고객들한테 주는 상품 추천서입니다. 근데 이 잡혔지 이거 뭐 모르겠는데 주문 안 되나? 상품 추천서인데 음. 이게 보시면 됐어요. 그냥 하죠 뭐. 이걸 보시면 한번 보세요. 네. 자, ELS 6개월에서 3개월 4.0, 8.0 이래 나오는데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연 5% 1년. 이탈리아 의료 서비스,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탈리아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연 5%예요. 기간이 1년, 단기 채권이라고 하죠. 이탈리아 의료 서비스 매출 채권 유동화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에 돈을 받아서 한다 이런 건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탈리아 의료 서비스 약간 신뢰가 가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네. 한이잖아요. 자, 그다음 보면 뭐 위너스 3호 PS 펀드 같은 경우 연 5% 1년 6개월, 영국 신생에너지 펀드 6.5% 연 2년 1개월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8월 31일이 만기인데 뭐 도래한다 그러는데 영국 신생에너지 펀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도 환매 중단을 될 거다. 뭐 이런 게 지금 기자님이 취재해서 저한테 인터뷰 와서 저도 알게 된 거였거든요. 물론 저도 제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제가 어저께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려고 보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우리는 몰랐다. 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정말 모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아, 이걸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예. 글씨가 안 보이나? 예. 자,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주면 고객들은 예금처럼 안전한 자산으로 가는 거고 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지면 나는 몰랐다. 유 기자님 이야기한 것처럼 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모드고 그다음에 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는 판매 수수료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기당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른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너무 뻔뻔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1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팔았다고 하는 거는 진짜 자기 바보라고 약간 이거를 얘기하고 지금 바보를 다 인정하고 있죠. 바보 그래서 전략이죠, 바보 전략. 지금 바보들의 대행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바보 그러니까 전략이죠. 막 이재용이 청문회 나와서 립밤 바르는 거랑 똑같은 똑같은 상황인 네. 건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고객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게 왜냐하면 사모펀드라고 하니까 부자들로 생각하죠. 근데 이게 이제 1억 이상 가입을 하시는 분들, 전재산 가사 도우미 분도 계셨던데 그 전체 부자들도 있지만 실제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부자 아니신 분들도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서민들 중에서 1억 전재산을 모은 퇴직금 받으신 분들이 가입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들이랄까요. 그래서 우리 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투자자 자기 책임은 져야 되는데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가 기망당했을 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돌아가서 유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금융소비자보호법 미국 같은 처벌법? 경우에는 처벌이 강한다는데 제가 한번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펀드 매니저 메이도프라고 있는데 이 양반 나이가 82세예요. 금융다단계 그러니까 펀지 사기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체포돼서 150년 실형을 받아요. 150년이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금 12년 살고 있잖아요. 고령이니까 심장이 안 좋다. 심장질환이 왔다라고 해서 병보석을 올해 6월에 신청을 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판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150년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 살면 가석방 그렇죠.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은 태광그룹의 그 누구예요? 유호진 회장. 그분은 그럼 항제 보석을 하신 거고. 몇 개월 살고 나와서 보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곡점이 돼야 된다. 사모펀드 사태 이전과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법원도 좀 엄격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그래서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데 주범과 공범들에 대한 저는 형량이 엄벌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옛날로 하면 10년, 12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10년, 12년이 아니라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저는 때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대 형량. 네. 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플러스 할게 네. 아까 미국의 그 수사하는데 미국은 이게 펀지 사기가 30년대 그때 그 이전에 적발이 돼 갖고 그때부터 미국의 수사한테 전문 수사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이런 금융사기 네, 금융사기 문제만. 전문. 우리는 없나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 남부지검의 뭐 그런 특별수사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문성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사실은 검사 몇 명에다가요. 그렇죠. 금감원 네. 직원들 파견받아가지고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법제도 없는 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조직 체계가 없어요. 네. 그냥 특별수사팀 정도 파견받은 몇 명 정도 해다가 기간 지나면 또 그냥 흩어지거나 아니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그래서 거예요. 검사하고 이제 검난 이제 법무부하고 붙었을 때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네. 라임 수사를 방해하려고 해체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되는 법무부 거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직제도 없기 때문에 해체했다라고. 근데 저는 이제 금융 범죄가 많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직제에 있는 전문 수사단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지금 범죄자들은 오지 시대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 투지죠, 검사님은 투지. 5G 시대. 하이브가 신석기 시대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금융은 검사들도 잘 몰라요. 모르죠. 이게 주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오죽하면 범죄자 그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X 유형도 있잖아, 묻고 X.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그렇죠. 습득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경험이 언제나 이 범죄 사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사의 전문성 네. 얘기.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에 전문성이 없냐면은 이거는 길고 지루하고 승진은 안 되면서 일은 많은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출세지향적인 검사나 이런 애들 수사관 애들이 그걸 오래 버티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과 내고 빨리 성과 내고 튀어서 승진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공안부 특수 그렇죠. 그런 그래서 한 건 탁 한 다음에 정치인 몇 개 끼워 넣어서 자기 튀 생각만 하지. 그러면 또 밑에 있는 검사나 밑에 있는 수사관들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인 시스템의 건가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사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조직과 인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수사단이 있어야, 전문수사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영장지휘의 예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법체계에 별도의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네. 지금처럼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는 이런 거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사기꾼들 천지지, 이거 천국이도 천국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이거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적이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만들어졌던 이게 활개치고 허점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게 2015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요점 정리한다면 2015년도 자본시장법을 활성화시켜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의 설립도 완화시켜줘. 그러니까 신고제예요. 그리고 직원 인원 수능수 3명, 그다음에 금액도 10억만 있으면 쉽게 말해서 저는 금융사 출신입니다. 유 기자님은 못하세요. 저 같은 사람들 금융사 출신들 3명만 10억만 모아면 자산운용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이 네. 2015년인가요? 금융시장법이 바뀌면서. 네, 그때 그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지금 시작됐던 거죠. 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난립을 하게 되는 게 그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이전에는 30개가 있으면 지금은 300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서원 난립하듯이 지금 자산운용사가 난립하고 중소형세 자산운용사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것을 관리할 감독기구는 얼마나 늘었느냐, 이걸 판단. 안 늘어진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규제가 감독 완화. 기능을 안 늘은 게 아니라 감독을 못하게 못하게 돼버린. 아예 왜냐하면 차단해버린 네. 거지. 사모펀드는 자율성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모펀드의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근데 그것에 비해서 감독은 감독의 기능은 떨어졌다. 왜냐하면 면책 조항을 다 준 거예요. 그렇죠. 적합성 이런 원칙들도 면책을 하게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원 쪽에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네. 건강원이 도대체 뭘 했냐 하면 뭐 2000몇 년도인가 기사도 한번 보내줬는데 가서 잡았어요. 한번 보니까 전부 자본시장법 면책 조항이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금감원도 그때부터 잘못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거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완화했던 책임의 80%, 네. 그다음에 금감원이 관리감독 잘못했는데 20%, 그 20% 중에 하나가 뭐냐면 DLF 미스터리 암행 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받고 믿고 안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DLF가 터진 거였고, 특히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경영진 네 분이에요.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전 경영진이 검찰에도 투사하고 고발하고 금감원에도 투사를 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수 채권에 산다고 했는데 우수 채권에 안 사고 다른 채권에 샀다. 그렇게 했는데 금감원은 검찰에서 기각되니까 기각에 따라서 사건을 그냥 각하 처리해버린 거였죠. 예. 저는 그때 나갔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아냈기 때문에 금감원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시기를 거치면서 머리 똑똑한 규제 완화, 예, 그 사모펀드의 시기를 규제 거치면서 완화가 머리 된 시기. 똑똑한 변호사들이 이러는 놈들이 그걸 그 약점을 알아챈 거예요. 약점보다 정확하게 허점을 한 거죠. 허점을 알아채갖고 걔네들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뭔가 해갖고 지금의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2015년, 16년도에 그게 조짐이 보였는데 그대로 그냥 간과해 버리니까 네. 아 이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폭발을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5년 만에 자산운용사가 19개에서 233개로 네. 증가를 했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있는 조선시대 서운 날리는 네. 거죠. 지금 있는 사모펀드가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보고 의무도 없으니까.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금감원에 보고를 하는 거죠. 금융위에 보고 어디에 보고를 하는 거 만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원래는 공시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네.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면책. 아예 면제해야 돼. 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뭐가 터진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테모스도 왜 터졌느냐? 금감원이 자, 자료를 바꾸고 음. 나온다 하니까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돌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사실 작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그때 빠졌던 게 집단소송제하고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이거 누가 막았느냐? 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예.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아주 유명하셨던 춘천의 김진태 의원이 어이구, 끝까지- 위인분께서 끝까지 막았던 어. 것들이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였어요. 예. 3배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몇 배인가요? 최근에 나왔는데 존슨이라고 2조 5천억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맞았는데 원래 배상금으로는 피해 배상금으로는 6천억, 네.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는 2조 원이 나온 거야. 몇 배입니까 이게? 저는 10배 정도는 줘야지 되는데 사모펀드 대책으로 나온 게 그래도 금융위가 하도 징벌이라는 네이밍이 우리가 공격을 받으니까 징벌적 가징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수익의 50%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벌었으면 2분의 1, 50억을 내라. 이게 무슨 징벌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이재용이 한데 범칙금으로 9만 원 내라면 그게 징벌이 아니지. 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집단소송제 이번에 라임의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렸는데 이게 4사람 결정을 한 거였거든. 4살에. 그런데 그걸 가입했던 1,600억 정도인가요?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제 다 수용했기 때문에 나는 분쟁 조정도 안 거치고 분쟁도 안 했는데 다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걸 집단소송제 효력이었는데 이번 어제 결정한 라임의 효과, 무역금융의 효과는 뭐냐면 집단소송의 효력이 나온 거죠. 알겠어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법제도, 그러니까 도입되어야 할 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건데. 금융소비자법.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러니까 10배 정도를 물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 또 국회의 몫이겠죠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쨌든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발언 없이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 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해주지 못하신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우시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몇몇 핵심을 짚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금융당국의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배성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사모펀드 자체가 악마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규제관리 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점을 제가 옳게 이해했나요? 예. 네. 생각하면서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원웅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원웅 의원이 대깨문에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2부에서 신랄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함께하는 금융톡톡은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파TV가 유익하셨다면 아래 후원 계좌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 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